마드리드 최고 귀족 가문이 외동딸이 한국 편의점 총각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명문가의 체면은 물론 수백 년 이어온 가문이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스페인 상류층 친구들은 에스텔라가 완전히 미쳤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스페인 상류층 친구들이 처음엔 조롱했지만 지금은 모두 부러워하며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능하냐고 말하는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에스텔라는 마드리드 외곽의 자리한 고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6세기부터 이어진 귀족 가문이 외동딸로서 말이죠.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미술관 같은 거실에는 피카소의 진품이 걸려 있고 다빈치 스케치도 복도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은 50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고 천장은 15세기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죠.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 크기였어요. 어머니 이사벨라는 유럽 전역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유명한 컬렉터였습니다. 파리 소더비 경매에서 수십억 원짜리 작품을 사는 일이 일상이었죠. 아버지 호세마리아는 스페인 외교관 출신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대사를 역임한 분이었어요. 집에는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스텔라의 하루는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프라이빗 헬스장에서 운동, 아침 7시엔 프랑스어 과외, 오전 10시엔 독일어 레슨, 오후 2시엔 발레 수업, 저녁 6시엔 피아노 연주, 밤 8시엔 승마 레슨까지. 주말에는 사교 파티에 참석해서 다른 귀족 가문 자녀들과 예의를 갖춘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에스텔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잊지 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500년 역사를 좌우한다. 웃을 때도 품위 있게, 걸을 때도 우아하게, 말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에스텔라는 어릴 때부터 귀족다운 행동이 무엇인지 교육받았어요.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평민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텔라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고 평범한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친구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어요. 에스텔라는 평생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든 음식만 먹어봤거든요. 스페인 전통 음식인 빠에야나 타파스 대신 프랑스 요리, 플라멩고 대신 발레를 배워야 했으니까요. 감정 표현조차 자유롭지 못했어요. 귀족은 함부로 웃거나 울면 안 된다.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문의 철칙이었습니다. 어릴 때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울면 안 된다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20세가 된 에스텔라는 마드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였지만 정작 하고 싶은 공부는 따로 있었죠. 바로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특히 동양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동양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며 관심 갖는 것조차 반대했지만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에스텔라의 눈에 한 동양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다은이었어요. 다은이는 에스텔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밝은 성격에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웠거든요. 다은이와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에스텔라가 도서관에서 국제관계학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다은이가 옆자리에 앉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안녕, 나는 다은이야. 한국에서 왔어. 너는 스페인 사람이지? 다은이의 밝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인사에 에스텔라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에스텔라의 가문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다은이는 그냥 평범한 친구처럼 다가왔어요. 네, 맞아요. 저는 에스텔라예요. 우와, 이름도 예쁘다. 에스텔라,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자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에스텔라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은이와 친해지면서 에스텔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다은이가 기숙사에서 보여준 것은 한국 드라마 도깨비였습니다. 에스텔라, 이거 진짜 재밌어. 한 번만 봐봐. 한국 드라마는 정말 감동적이야.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에스텔라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주인공들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특히 김은숙 작가의 로맨틱한 대사들이 에스텔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울 수 있지?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에스텔라는 매일 밤 다은이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김비서가 왜 그럴까, 호텔 델루나까지. 볼 때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가 리정혁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렸죠. 다은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거야? 응. 우리 가족도 저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시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떠들면서 먹어. 서로 반찬도 챙겨주고 아빠는 재미없는 아재 개그도 하시고. 너무 재밌어. 다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스텔라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졌어요. 에스텔라 집에서는 식사 시간에도 예의와 격식을 지켜야 했거든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목소리도 작게,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챙겨주기보다는 각자의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몰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요. 다은이도 기꺼이 도와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맛있어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다은이가 가르쳐준 한국 음식 이름도 외웠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치킨, 라면. 그리고 BTS 노래 가사도 따라 불렀어요. 에스텔라, 너 진짜 한국어 잘한다. 발음도 좋고. 한국에 한번 와봐야겠어. 다은이의 칭찬에 에스텔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2019년 3월 에스텔라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에 정말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부터 한글 간판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다은이가 말했던 그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시작한 에스텔라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음식을 살 수 있고, 치킨집에서 새벽에도 배달을 시킬 수 있고, 찜질방이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들이었죠. 서울대 국제학부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에스텔라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더 챙겨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설명해주고 점심시간에는 학식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어느 날 밤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던 에스텔라는 배가 고파서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그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바로 태호였죠. 외국인이세요? 혹시 뭐 찾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태호는 25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경영학과 4학년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착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라면 하나 주세요. 에스텔라의 서툰 한국어의 태호는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어떤 라면이 맛있는지 설명해주고 라면을 끓여주면서 김밥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죠? 라면은 이렇게 끓이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김밥인데 서비스예요. 한국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에스텔라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에스텔라는 태호의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자란 에스텔라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을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스페인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에스텔라의 가문이나 재산을 의식했는데 태호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일주일 후 에스텔라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국의 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죠. 혼자 기숙사에서 앓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에스텔라 씨, 괜찮으세요? 편의점에서 며칠 안 보여서 걱정됐는데.
문을 열어보니 태호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감기약, 그리고 비타민 음료를 들고 있었죠. 태호와 에스텔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태호는 에스텔라에게 진짜 한국 문화를 보여줬어요. 명동이나 강남 같은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일상적인 곳들을 말이죠. 에스텔라, 오늘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어볼래? 그리고 한강에서 치킨도 시켜 먹고. 포장마차요? 그게 뭐예요? 길거리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야. 비싸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곳이지. 처음 포장마차에 갔을 때 에스텔라는 놀랐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떡볶이, 순대, 튀김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어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텔라는 태호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고 울 수 있었어요. 가문의 체면이나 격식 따위는 잊고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호 앞에서는 큰 소리로 웃어도 되고 떡볶이 먹으면서 맵다, 맵다 소리쳐도 괜찮았어요. 태호도 에스텔라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예쁜 외국인 누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텔라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태호야, 나는 스페인에서 진짜 친구가 없었어. 모든 사람이 우리 가문의 재산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했거든. 대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너는 달라.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에스텔라,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가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무시하지 않잖아. 대학생들 중에는 알바생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데 너는 항상 고맙다고 하고 존댓말도 써주고. 진짜 나를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에스텔라에게 한복을 선물했어요. 저렴한 한복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에스텔라, 이거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 찍자. 한국 추억 만들어야지. 에스텔라는 한복을 입고 너무 기뻐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태호야, 정말 고마워. 이런 선물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에스텔라도 태호에게 스페인 전통 은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에스텔라가 어릴 때부터 아껴두던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년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호세마리아는 매주 전화해서 귀국 날짜를 물어봤어요. 에스텔라, 언제 돌아올 거냐? 네가 없는 동안 LVMH에서 인턴 자리를 마련해놨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아버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당장 돌아와라. 네가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에스텔라는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귀국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태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태호야. 미안해. 다음 달에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해. 태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스텔라, 나 꼭 스페인으로 갈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너 찾아갈게. 기다려줄 수 있어?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두 사람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에스텔라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LVMH 계열 명품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본사와 연결된 마드리드 지사였죠.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명문 대학 졸업, 세계 최고 명품 회사 취직, 귀족 가문이 상속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태호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스페인 새벽 2시, 한국 오전 10시에 통화했죠. 태호는 졸업 논문을 쓰면서도 에스텔라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태호야, 오늘 하루 어땠어? 에스텔라, 나 오늘 스페인어 공부했어. 티 아모, 미바이더 맞지? 그리고 토익도 900점 넘었어. 태호는 에스텔라를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어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2시간씩 공부하고 국제무역 관련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토익, 토스, 오피까지 준비했어요. 에스텔라, 나 진짜 갈게. 1년만 기다려줘. 꼭 취업해서 갈게. 에스텔라도 태호를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1년 후 테오에게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왔어요. 에스텔라, 나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스페인 무역회사에 취업됐어. 다음 달에 스페인으로 가. 그 회사는 한국과 스페인 사이의 무역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테오의 스페인어 실력과 성실함을 높이 산 거였죠. 에스텔라는 너무 기뻐서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오야, 정말이야? 정말로 오는 거야? 동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테오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날, 에스텔라는 새벽부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재회였죠. 에스텔라, 테오야. 두 사람은 공항에서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감동해서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테오는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스페인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 회사에서도 한국에서 온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역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고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어요. 6개월 후 테오는 에스텔라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무릎을 꿇고 말했죠. 에스텔라, 나랑 결혼해줘. 네가 있어야 내 인생이 완전해져.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테오야. 네, 물론이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에스텔라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에스텔라가 테오와 결혼한다고 발표했을 때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호세마리아는 분노했고 어머니 이사벨라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에스텔라, 정신 차려라. 우리 가문이 딸이 어떻게 동양인과 그것도 편의점 알바생과 결혼할 수 있냐? 500년 가문의 전통이 무너진다. 아버지, 테오는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한 무역회사 팀장이고 스페인어도 유창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래도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체면이 있지 않냐? 내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뒤집어지실 일이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며 반대했어요. 친척들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에스텔라의 사촌형 라파엘은 가문이 수치라고 말했고 이모 카르멘은 미쳤다고 했죠. 에스텔라, 내가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하지만 에스텔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버지와 싸웠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테오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텔라 집에 직접 찾아와서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에스텔라를 사랑하는 김테오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테오는 완벽한 스페인어로 인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통 예의에 맞게 정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양복도 단정하게 입고 선물로 한국의 고급 인삼과 전통 공예품을 가져왔죠. 아버님, 저는 에스텔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에스텔라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아버지는 테오의 진심과 예의 바른 모습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어요. 젊은이,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과 체면을 이해해야 한다. 500년 동안 이어온 혈통과 문화가 있다. 하지만 테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에스텔라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와 대화했어요. 스페인 역사를 공부하고 가문의 전통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승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스페인의 황금시대인 16세기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정말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군요. 한국도 조선시대에 비슷한 문화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테오는 단순히 구걸하지 않고 정말로 스페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에 점점 가족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텔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어머니 이사벨라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호세, 이제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젊은이 정말 성실해 보여. 에스텔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 결국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에스텔라와 테오는 바르셀로나 대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테오의 부모님도 오셨고 스페인과 한국의 전통을 모두 담은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에스텔라와 테오의 첫 아이 미아가 태어났어요. 한국과 스페인의 혼혈인 미아는 정말 예뻤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그리고 테오의 따뜻한 미소를 닮았어요. 할아버지 호세마리아도 손녀를 보자마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가문이 축복이야.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구나. 미아가 돌이 지나지 않았을 때 에스텔라는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테스트를 받고 집에 돌아온 에스텔라는 테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테오야, 우리 둘째 생겼어. 정말? 와, 미아가 언니 아님 누나가 되는구나. 너무 좋다. 테오는 정말 기뻐했지만 에스텔라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아직 미아도 어린데 둘째까지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특히 밤에 미아가 울 때마다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둘째까지 생기면 정말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2주차 정기검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게. 에스텔라 씨, 잠깐만요. 의사는 초음파 기계를 여러 각도로 돌려가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에스텔라 씨. 쌍둥이에요. 건강한 아기 2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요? 정말요? 에스텔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니 정말로 2개의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각각 2cm 정도 크기로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2명의 아기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보이네요.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테오에게 전하자 테오는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 쌍둥이? 정말로? 응.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하셨어. 테오는 에스텔라를 2팔로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텔라, 우리가 2배로 축복받았네. 미아도 누나가 되고 우리는 4명의 가족이 되는 거야. 아니, 5명. 그날 밤 2사람은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테오는 계속 에스텔라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빠야. 빨리 나와서 누나 미아랑 놀자. 다음 날 에스텔라는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투 리털 미러컬즈 안 더 웨이 해시태그 트윈즈 해시태그 블레스트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평소 에스텔라를 팔로우하던 친구들이 모두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과거 에스텔라를 조롱하던 스페인 상류층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카르멘은 에스텔라, 정말 축하해. 쌍둥이라니. 너무 부럽다. 소피아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가능해? 진짜 복받은 것 같아. 이사벨, 너 정말 동화 속 주인공 같아. 부러워 죽겠어. 심지어 에스텔라를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라우라도 댓글을 달았어요. 라우라는 에스텔라, 솔직히 처음엔 네가 실수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만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축하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분주해졌습니다. 에스텔라의 부모님은 쌍둥이 손주를 위해 베이비용품을 잔뜩 사왔어요. 유모차 2대, 침대 2개, 옷가지들까지 모든 것을 2벌씩 준비했습니다. 테오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오셨어요. 쌍둥이는 우리 가문에서 정말 처음이야. 50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정말 축복받은 일이구나. 에스텔라 할아버지도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테오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죠. 테오, 이제 넌 우리 가문이 진짜 일원이야. 아니, 우리 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고마운 사람이야. 테오의 어머니도 스페인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에스텔라 어머니와는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통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함께 요리도 하고 손주들을 위한 준비도 함께 했어요. 드디어 출산날이 왔습니다. 11월 15일 새벽 3시 에스텔라는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테오는 병원까지 운전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에스텔라, 괜찮아? 숨 크게 쉬어. 테오야.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우리 아들들 곧 만날 수 있어. 12시간의 길고 힘든 진통 끝에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2명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태호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쌍둥이 아들들이 너무 작고 소중해 보였어요. 에스텔라, 우리 해냈어. 정말 잘했어. 태호야, 우리 아들들. 정말 예쁘다. 아이들 이름은 미리 정해뒀었어요. 한국 이름과 스페인 이름을 모두 가지도록 했습니다. 첫째 루카 현우. 둘째 다니엘 민준. 두 아이 모두 태호의 따뜻한 눈과 에스텔라의 오똑한 코를 닮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은 양가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특히 호세마리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 가문이 새로운 희망이야. 태호의 아버지도 감동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국제적이 되었구나. 한국과 스페인이 하나가 된 거야. 출산 후 한 달 마드리드 저택에서 큰 파티가 열렸어요. 쌍둥이의 100일 잔치를 겸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한국식 돌잡이와 스페인식 축하 파티를 함께 진행했어요. 그 자리에서 호세마리아가 태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태호, 이제 너는 우리 가문이 진짜 일원이야. 아니, 우리 모두를 바꿔준 사람이야. 네가 에스텔라에게 가져다 준 건 사랑만이 아니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아버님,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전통의 가치를 아버님께 배웠어요. 아니다, 태호. 너는 우리에게 진짜 귀족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을 향한 헌신이 진짜 귀족의 조건이라는 걸 말이야. 그날 저녁 5명의 가족이 테라스에서 바르셀로나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태호 무릎에 앉아서 쌍둥이 동생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에스텔라는 루카와 다니엘을 각각 팔에 안고 있었어요. 태호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에스텔라, 나도 마찬가지야.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 네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우리가 서로를 바꾼 것 같아. 나도 태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 에스텔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나의 세계 전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웃었죠. 스페인 귀족 가문 딸이 한국 편의점 총각과 결혼하다니 미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부러워합니다. 진짜 귀족은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말이에요. 태양이 지는 바르셀로나 하늘 아래 한국과 스페인이 만나 이룬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두 나라를 잇는 큰 사랑으로 꽃피운 거였죠. 이제 미아, 루카, 다니엘 세 아이들은 한국과 스페인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은 진짜 글로벌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에스텔라를 조롱했던 친구들은 이제 모두 에스텔라가 진짜 행복을 찾았다며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진짜 귀족은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의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건너와 사랑을 찾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꿈을 접고 공장에서 일하게 된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아델리나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한 아파트에서 아델리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미 3번째 정주행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자막을 따라 읽으며 한국어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한국 드라마야? 의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아델리나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델리나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특히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족애와 희생정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델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의학과 3학년이던 아델리나에게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오직 한국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격렬했죠. 왜 하필 한국이야? 의료 선진국도 많은데? 굳이 아시아까지 가야 하니?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델리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정말 한국이 궁금해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화인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공부하고 싶어요. 아델리나의 간절한 눈빛을 본 부모님은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1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의사가 되겠다는 약속, 그리고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아델리나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 회화를 익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의아해했지만 아델리나는 새로운 도전에 설레고 있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아델리나는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지도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바로 장도윤이었죠. 전 해병대 출신답게 듬직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델리나가 들고 있는 짐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혹시 유학생이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델리나는 서툰 한국어로 기숙사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윤은 아델리나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델리나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고 학교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의 맛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어요. 중국에서 온 리밍, 베트남에서 온 투안,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까지 모두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인 수지였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아델리나 언니,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불고기랑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이 신기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수지는 아델리나에게 한국의 젊은이 문화도 알려줬어요. 카페 문화, 치킨과 맥주 조합, 그리고 찜질방 같은 것들 말이죠. 도윤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매일 저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델리나에게 한국의 여러 곳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등산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한국 사람들이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델리나는 기꺼이 따라 나섰죠. 북한산에서 맞은 가을 단풍은 루마니아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루마니아에도 산이 많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아델리나의 감탄에 도윤은 뿌듯해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조금 특별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델리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50대 김 아저씨가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우리나라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델리나의 대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 아줌마는 아델리나가 김치를 잘 먹는다며 신기해했죠. 어머, 외국 사람이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 대단해. 그 순간 아델리나는 진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문화도 새로웠어요. 각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델리나 씨, 루마니아에도 이런 등산 문화가 있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없어요.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한옥마을을 걸으며 도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해병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다면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혼자 온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도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델리나는 그 순간 도윤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남자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델리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의대를 마쳐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의사라는 꿈도 포기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도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런 아델리나의 마음을 눈치챈 도윤이 용기를 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저녁 아델리나, 저와 결혼해주세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요. 당신이 의사가 되는 꿈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아델리나는 당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아델리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죠. 응급실로 실려가신 아버지를 보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 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도윤의 공장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델리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저도 일할게요. 함께 돈을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해요. 가족이 되면 함께 해야죠. 아델리나, 당신은 의대생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도윤이 말렸지만 아델리나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아델리나는 도윤이 다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비자 문제와 언어 문제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이 다니는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공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은 왜 구직을 해?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텐데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의대생인 프랑스 친구 피에르는 너 정말 미쳤어? 의사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며 말렸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부모님은 더욱 걱정했죠. 우리 딸이 한국에서 공장 일을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장 돌아와. 하지만 아델리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아델리나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면접날 아델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에 들어섰어요. 기계 소리가 요란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보는 공장 환경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첫 출근날 아델리나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 라인에 섰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일과였어요.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무거운 자동차 부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에 10kg이 넘는 부품들을 하루 종일 옮기니 온몸이 쑤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붓고 안전장갑을 껴도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죠.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델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의대생으로 지낼 때는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공장 아줌마들은 처음에는 아델리나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머, 외국 아가씨가 여기서 일해? 대학생이라며? 왜 굳이 여기서 일하는 거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델리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식 시간에도 다른 일을 도우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본 아줌마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참 성실하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이순이 아줌마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의외로 끈기가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아줌마들이 김치를 나눠주고 커피 믹스와 초코파이를 건네줬어요. 아델리나야, 이거 먹어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야.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아델리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델리나도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게 옮기던 부품을 이제는 30개씩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델리나야, 남자친구가 여기 다닌다며? 어떤 부서야? 품질관리부에서 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 계획도 있고? 네, 곧 할 예정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어머니가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들고 온 김에 며느리도 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공장 앞에서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오는 아델리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야, 고생이 많구나.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아?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그 순간 아델리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도윤이와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동료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델리나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마워, 얘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으며 아델리나는 한국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가족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델리나는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실함은 물론이고 의대에서 배운 기초의학 지식이 뜻밖의 도움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해주거나 건강 관련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델리나야, 요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서 드세요. 이런 조언들이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신입사원인 김철수 씨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손을 크게 베이는 사고가 난 거예요. 피가 많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아델리나가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먼저 출혈을 멈춰야 해요.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세요. 의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119는 불렀나요?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해요. 아델리나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김철수 씨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서 공장 전체에서 아델리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의대생 출신이었구나. 아델리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공장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대생 출신이라며? 정말 대단하네.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며칠 후 공장장이 아델리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델리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안전관리 담당으로 일하면 어때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올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델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도 정직원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특히 의료 지식까지 있으니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예요. 공장장의 말에 아델리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순 작업만 하던 아델리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안전관리 담당이 되면서 공장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도맡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델리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둘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 이제 마음 놓고 살겠네. 도윤이 아버지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아델리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까요? 괜찮아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그렇게 루마니아 며느리의 공장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아델리나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아델리나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해서 공장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인사말로 시작된 영상이었어요. 화려한 편집이나 특별한 효과 없이 그냥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모습,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한국 음식 재료를 배우는 일상까지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담았어요. 이게 바로 저희 부부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행복해요. 아델리나의 진솔한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번, 한 달 만에 10,000번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자랑스럽네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아델리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60대 박순자님이 남긴 댓글이었죠. 저는 5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아델리나 씨 보니까 우리 딸 생각나네요.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아델리나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델리나의 진솔한 답변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2000명, 5000명으로 늘어갔어요. 어떤 시청자는 왜 의대를 포기했냐고 묻기도 했어요. 아델리나는 이런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소중해요. 공장에서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도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말이야. 유튜브로 번 돈이랑 우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해보자.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델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과 유튜브 수익으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뜸했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델리나야,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항공편 예약했다. 깜짝 놀란 아델리나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야. 어머니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하시네. 네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더라. 아버지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부모님도 딸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도윤아, 어떡하지? 우리 집도 좁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아델리나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신다니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도윤의 말에 아델리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1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드디어 루마니아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순간 아버지는 아델리나를 꽉 안아주셨어요. 딸아, 보고 싶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공항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델리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룸 투룸에서 4명이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아델리나와 도윤이 깔끔하게 꾸며놓은 집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집도 예쁘게 꾸며놓았네. 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며 한국 음식 재료들을 신기해하셨어요. 이게 김치냐? 냄새가 독특하네. 도윤도 루마니아어로 간단한 인사를 준비해뒀어요. 번지아이유에이.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오, 우리말 할 줄 아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아버지는 도윤을 보며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첫날 저녁은 아델리나가 직접 만든 루마니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장 견학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델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나와서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어요. 아델리나 씨 부모님이시군요. 따님이 우리 공장의 보물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해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로 사고율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공장장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델리나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동료들과 진지하게 업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특히 한 동료가 다쳤을 때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동료들이 얼마나 딸을 믿고 따르는지 직접 목격하신 거였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걱정했는데 아델리나 씨만큼 열심히 하는 직원이 없어요. 의료 지식까지 있어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도 해주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동료 아줌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아델리나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맨날 다른 사람 걱정만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신 부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동료들이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매운 음식 대신 순한 음식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아델리나 부모님이시죠? 따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도 딸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순희 아줌마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다니 마음이 놓여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아델리나가 준비한 루마니아 전통 음식 파파나시가 한 상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 특히 이 불고기는 정말 일품이야. 아빠, 저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일하면서 진짜 소중한 걸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델리나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옳았다. 아빠가 미안해. 네가 웃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 의사가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구나. 그 순간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해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미안해. 네가 선택한 길을 믿지 못해서. 이제 알겠어.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도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도윤이 나란히 걸으며 서툰 영어와 제스처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안전하고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다니 놀라워. 루마니아 어머니의 말에 도윤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또 한 번 눈물의 작별을 했어요. 자주 연락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희가 계획하는 게스트하우스도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델리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아빠. 열심히 살게요. 곧 또 만나요. 그날 밤 도윤과 함께 야근을 나가며 아델리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달콤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겠네요. 손을 꼭 잡고 공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부의 진짜 한국 이야기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힘들지만 보람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이야기. 아델리나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꿈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의대생에서 한국의 성실한 며느리가 된 아델리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반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반대와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명문대 졸업과 안정적인 미래를 뒤로하고 홀연히 떠나버린 23세 여성.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부모님은 걱정에 잠 못 이뤘다는 그 결정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운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한 그릇의 밥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한국의 밥상 한 끼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죠. 주인공은 23살 리사, 명문대 환경학과를 졸업 앞둔 평범한 미국 여대생이었어요. 리사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건강 전문가였고 가족 전체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죠. 매일 아침은 아보카도 토스트와 스무디로, 점심은 퀴노아 샐러드와 채소 스프로, 저녁은 렌틸콩 요리와 찐 채소로 이루어진 식단이었습니다. 영양가는 완벽했지만 리사는 늘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정말 행복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환경학을 전공하며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을 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룸메이트 제시카가 한번 한국 가봐. 음식이 정말 특별하대라고 추천했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고민했어요. 한국 음식하면 고기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한국 음식은 나물과 김치, 된장국 같은 채소 음식도 많아라며 설득했죠. 2023년 2월 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거든요. 한식 게스트하우스에서 준비해준 아침 밥상을 처음 본 순간 리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가득 차려진 상 위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검은 깨가 들어간 잡곡밥, 미역국, 구운 김이 놓여 있었죠. 이게 모두 채식이네요? 리사가 놀라워하자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만 해도 리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역국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뭔가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금치나물의 고소함, 된장국의 깊은 맛, 잡곡밥의 구수함.
각각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입 안가득 행복이 퍼졌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음식이 맛있나요? 영어로 묻는 그의 목소리에 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아침 식사는 처음이에요. 리사가 대답하자 그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어 통역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리사와 준호의 첫 만남은 그렇게 한국의 아침 밥상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리사에게 각 음식의 이름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리사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침 밥상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첫 아침 식사 이후 준호는 리사에게 서울 곳곳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리사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음 날부터 둘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행선지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리사의 감각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사람들의 구수한 사투리, 튀김 냄새, 반찬들의 알록달록한 색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준호는 친절하게 김밥, 떡볶이, 순대를 사서 리사에게 권했지만 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준호는 그럼 시장 안쪽에 채식 음식도 많이 있어요 라며 리사를 이끌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한 할머니. 가게에서는 무말랭이, 오이소박이, 쌈채소 등 채식 메뉴만으로 백반을 차려주었어요. 리사가 첫 젓가락질을 하는 순간 할머니는 예쁜 아가씨가 우리 음식 좋아해주니 할머니가 더 기분 좋네라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남대문 시장, 그 다음은 경동시장. 각 시장마다 리사는 새로운 맛을 경험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황학동 시장의 작은 절에서 맛본 사찰 음식이었습니다. 연근조림, 깻잎장아찌, 산나물 무침. 모든 음식이 짜지도 달지도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죠. 한국 음식은 정말 마술 같아요. 리사가 말했을 때 준호는 미소 지으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청계천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사는 미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 수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 같아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와 준호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리사가 전혀 모르는 한국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리사는 준호에게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어느 날 리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준호는 자취방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미역국을 먹으면 금세 나아요. 준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건네며 말했어요. 리사는 한 숟가락 떠서 마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음식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준호의 미역국 한 그릇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 다음 날부터 리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 방문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정식을 경험했고 안동에서는 간고등어와 찜닭을 채식 버전으로 변형해서 맛보았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리사의 귀국 일정은 2023년 3월 15일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여행 내내 리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환경학 논문을 마무리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와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친절한 가이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죠. 준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으며 리사는 야채전과 무알코올 맥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사, 내가 너무 주제 넘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볼 생각은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떠나기 싫다는 생각은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준호, 나도 사실
떠나기가 너무 싫어. 리사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한국에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와 함께 매일 밥 먹는 사람으로 남아주면 안 될까? 그날 밤 리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학업 걱정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준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는 결심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나 비행기 안 타기로 했어. 티켓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정말이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준호와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 리사의 말에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마워, 리사. 정말 고마워라는 짧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리사를 준호가 마중 나왔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라며 리사의 손을 이끌었죠. 도착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여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오던 곳이야. 우리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지. 준호의 할머니는 리사를 보자마자 예쁜 외국인 며느리감을 데려왔구나라며 웃었습니다. 리사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나물, 잡채, 소불고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리사가 할머니 모든 게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매일 너 이야기만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 라며 손자를 놀렸죠. 그날 저녁 리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볼 생각이야. 엄마는 처음엔 놀랐지만 리사의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를 듣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대신 조심히 잘 지내고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리사의 새로운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비자 연장 수속을 밟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리사를 위해 조식을 준비해 두었고 리사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시장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리사는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죠. 둘은 주말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일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리사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여름엔 냉면과 콩국수, 가을엔 송편과 전, 겨울엔 호떡과 붕어빵. 계절마다 달라지는 음식들이 신기했습니다. 리사는 이런 경험들을 블로그에 영어로 올리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외국인 팔로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리사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 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리사는 환경 관련 NGO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와 준호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좋겠어. 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승낙해 주실지 모르겠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사는 그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어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전통적인 한국 부모님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 고민 중에 준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준호의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거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리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미안해, 리사. 우리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리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나도 아직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둘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리사는 자신이 준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준호, 난 네가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미안해. 차라리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리사의 말에 준호는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리사는 혼자 덕수궁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관계가 흔들리는 게 맞나? 고민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때 문득 처음 한국에 와서 먹었던 아침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정갈한 밥상 앞에서 준호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요. 리사는 결심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보자. 그날 저녁 리사는 준호를 그 한식 게스트하우스로 이끌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둘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정확히 1년 전과 똑같은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준호,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리사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 네가 미역국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느꼈어. 이 사람과 매일 밥을 먹고 싶다고. 준호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족들도 반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잖아. 리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우리 처음 마음 잊지 말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계획하기로 했어요. 준호와 리사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었어요. 2023년 가을, 마침 리사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분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양가족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긴장한 티를 숨기지 못했어요. 외국인은 우리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데. 뭘 준비해야 할까? 준호는 엄마, 리사가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리사 엄마도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상견례 당일 장소는 종로의 전통 한식당으로 정했어요. 리사는 어머니에게 엄마, 한국 음식은 채소가 정말 많아.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라며 미리 귀띔해 두었죠. 상견례 30분 전 준호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앞치마를 만지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리사와 리사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리사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던 거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첫인상부터 호감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리사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준호의 어머니는 우리 리사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네라며 기뻐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도 리사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해요. 준호 덕분이죠라고 영어로 인사했고 준호가 통역해 주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미리 식당에 부탁해서 채식 위주의 메뉴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잡채, 두부 스테이크.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와, 이 모든 게 채소로 만든 거예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리사의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마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리사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단순한 야채 국물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나요? 준호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리사의 어머니는 네, 너무 맛있어서요.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낼 수 없었거든요. 리사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각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리사의 어머니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이 시금치나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된장은 직접 담그시나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리사의 어머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의기투합했어요. 한국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이 친환경적이죠. 준호의 아버지가 말하자 리사의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야말로 지속 가능한 식단의 모델이네요 라며 감탄했어요. 식사 중반 준호의 어머니가 우리 준호가 리사를 정말 많이 아끼더라고요.
리사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사는 어머님, 제가 더 준호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디저트로 식혜와 수정과가 나왔을 때 리사의 어머니는 이런 전통 음료도 처음 마셔봐요. 달콤하면서도 깔끔하네요 라며 특히 수정과를 좋아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식혜가 더 맛있는데 다음에는 집으로 초대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사이가 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준호의 어머니는 리사의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전통 민화가 그려진 손수건과 고추장, 된장 세트였습니다. 집에서 담근 장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리사의 어머니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미국에서 가져온 유기농 씨앗 선물이 있어요 라며 답례품을 내밀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리사의 어머니가 준호에게 다가가 우리 리사를 잘 부탁해요. 한국 음식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님, 제가 리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책임감 있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리사의 어머니는 리사야, 너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 한국의 음식 문화도 놀랍지만 준호네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엄마, 이제 좀 안심되지? 라며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리사 정말 좋은 아이구나. 한국 음식도 잘 알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리사 어머님도 참 교양 있으신 분이셔. 준호는 엄마가 처음부터 생각보다 편견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답했죠. 편견이 있긴 했지.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알겠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맞나 봐. 특히 함께 밥 먹으면서 마음이 통하는구나. 준호의 어머니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녁 리사와 준호는 처음 만났던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념 저녁을 했어요. 우리 상견례 대성공이었지? 리사가 물으자 준호는 엄마가 전화로 리사 칭찬하느라 바빴어. 특히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엄청 놀라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이제 정말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리사가 말하자 준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드시는 것 같고. 둘은 손을 맞잡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 거주지,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리사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2024년 봄, 벚꽃이 피는 시즌에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곧 두 문화를 조화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결혼식 형태였어요. 전통 한복 입고 패백도 하고 싶은데 리사가 말하자 준호는 미국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든 파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한참 고민한 끝에 두 가지 스타일을 섞기로 결정했어요. 오전에는 전통 한식 결혼식으로 패백과 전통 의식을 치르고 오후에는 양식으로 야외 피로연을 하기로 한 거죠. 두 번째 고민은 음식이었어요. 양가 어르신들과 친척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하객들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리사의 엄마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결혼식이니까 고기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라며 걱정했지만 리사가 채식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가족이 힘을 합쳐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전통 상차림을 담당하고 리사의 어머니는 서양식 채식 샐러드와 디저트를 준비하기로 했죠. 리사는 엄마랑 어머님이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며 부엌에서 보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준호의 집 부엌에 두 나라의 조리기구가 한데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녹그릇부터 리사 엄마가 가져온 샐러드 스피너까지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무생채는 어떻게 만들어요? 리사의 어머니가 묻자 준호의 어머니는 물을 가늘게 채 썰어서 소금 살짝 넣고 설탕, 식초, 고춧가루 넣어주면 돼요 라며 직접 시연해 보였어요. 리사의 어머니는 이건 우리 피클과 비슷한 원리네요 라며 금세 따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도 있었어요. 리사의 엄마가 산채 비빔밥을 만들 때 고추장 대신 케첩을 넣었다든지 준비의 어머니가 샐러드 드레싱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결혼식 직전 날 리사는 부엌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김치와 유기농 피클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어요. 김치는 속이 꽉 찬 배추여야 하고 피클은 오이가 신선해야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엄마들이 이렇게 친해질 줄 정말 몰랐어. 리사가 준호에게 말하자 준호는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리허설 디너를 가졌습니다. 준비한 모든 음식이 한 상에 올라왔어요. 테이블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서양식 음식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들 옆에는 그린 샐러드가, 갈비 옆에는 퀴노아 타블레가 놓여 있었죠. 리사의 아버지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는데라며 감탄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잡채는 정말 맛있네요. 샐러드에 들어간 호두가 김치와 잘 어울려요.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준호의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구나라며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디저트로 미국식 치즈케이크와 한국식 송편이 함께 나왔을 때 리사의 할아버지가 이거야말로 진짜 퓨전이구만 라며 웃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두 나라 음식을 함께 해먹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이면 정말 준호의 아내가 된다. 두 가족이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임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13일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이었어요. 리사와 준호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전통 한옥에서 전통 혼례가 진행되었어요. 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특별히 엄마가 준비해준 에메랄드빛 저고리가 리사의 금발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어요. 패백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리사는 한국어로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양가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특히 리사의 할머니는 우리 손녀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라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2시 장소를 이동해서 야외 가든 웨딩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네이비 슈트를, 리사는 백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였는데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을 축하해 주었어요. 주례사는 준호의 대학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특별히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진행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음식으로 시작된 인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준비한 웨딩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리사를 처음 만난 건 한국의 아침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리사를 보면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리사가 영어로 답사를 했어요. I never imagined that a simple breakfast in Seoul would change my life forever. Through Korean food, I didn't just discover new flavors. I found my home and my family. 그녀의 말에 준호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었고 한국인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피로연 시간이 되자 특별히 준비한 퓨전 뷔페가 공개되었어요. 한쪽에는 갈비,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샐러드바, 퀸치타, 로스트 비트 등이 있었어요. 리사가 특별히 요청한 한미 퓨전 코너에는 김치 브리또, 고추장 파스타, 된장 리조토 같은 창의적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객들이 음식을 즐기는 동안 준호의 할머니가 리사에게 다가왔어요. 리사야, 이거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은수저야.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어. 리사는 감격해서 할머니, 제가 잘 간직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리사의 어머니가 저도 리사에게 줄 게 있어요 라며 가족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은식기 세트를 꺼냈어요. 와, 이제 우리 리사는 정말 두 집안의 전통을 모두 이어받게 되었네요. 준호의 아버지가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리사와 준호는 두 세트의 은식기를 들고 포즈를 취했고 그 순간이 결혼식 중 가장 감동적인 사진이 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세레모니에서도 작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웨딩 케이크 대신 한미 퓨전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위에는 미국 전통 버터크림이, 아래에는 한국 전통 쌀 케이크가 층을 이루고 있었죠. 케이크를 자르자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이제 여기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리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호와 저는 신혼여행 대신 한국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음식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밥상에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 발표에 온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특히 리사의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리사, 꼭 미국에서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외쳤죠. 해가 지고 있는 저녁 7시 결혼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모든 하객을 배웅하며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양가 부모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준호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됐네요 라고 말했어요. 리사의 아버지가 다음에는 미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과 한국 막걸리로 건배하며요 라고 답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리사와 준호의 결혼식은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 아침이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서촌의 작은 월세 원룸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둘에게는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였어요. 오늘도 시장 가서 장 봐올까? 리사가 한국어로 묻자 준호는 우리 한강공원에서 피크닉할 예정이잖아 라고 답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싸서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죠. 리사는 이제 김밥도 직접 싸고 준호는 미국식 샌드위치를 만들어 함께 가져갔어요. 오전 10시 둘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리사를 마치 동네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리사님, 오늘은 시금치가 특히 싱싱해요. 준호님, 오늘 김치 좀 담가볼까요? 정다운 인사가 오가는 장면이었죠. 장을 보면서 리사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 우리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준호는 리사의 손을 잡으며 맞아. 그때 네가 귀국 비행기를 취소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준비하는 동안 리사의 휴대폰에 미국에서 온 메시지가 울렸어요. 대학 동기 제시카였죠. 리사, 네가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내 블로그 글 읽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 리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제시카, 네가 한국 음식 추천해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준호와 함께 김밥을 싸는 사진을 찍어 보냈죠. 오후 2시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강 건너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자, 오늘의 메뉴는 준호가 도시락통을 열며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만든 채식 김밥, 준호가 만든 참치 샌드위치, 그리고 두 아마님이 함께 만든 오이소박이. 모든 음식이 두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리사가 말했어요. 준호, 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슨 생각인데? 블로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으면 어떨까?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 국제 결혼의 일상, 한국어 배우기. 이런 콘텐츠들 말이야. 리사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나도 평소에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 우리 둘이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즉석에서 유튜브 채널명을 정해봤어요. 밥상의 연인들, 한미 커플의 식탁, 김치와 샐러드. 여러 이름이 오갔죠. 그때 옆에서 피크닉을 하던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보기 좋네요. 특히 외국인 며느리가 김밥을 이렇게 잘 싸다니. 리사는 부끄러워하며 아직 많이 서툴러요 라고 답했어요. 서툴러요? 우리 아들도 결혼했는데 김밥 한 번 안 싸봤어요. 어르신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준호는 저희 김밥 하나 드셔보세요 라며 접시에 담아드렸어요. 어르신은 한 입 베어 물더니 아이고 정말 맛있구만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리사와 준호는 돗자리를 접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유튜브 채널 이야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어. 준호가 말하자 리사는 맞아. 나는 미국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고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제 결혼도 하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밥 한 끼였다는 게 신기해. 리사가 감탄하자 준호는 우리 오늘도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리사는 준호의 팔을 꼭 안으며 나도 행복해.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해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리사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나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리사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어요. 준호는 피곤한 듯 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샐러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산 신선한 과일들로 만든 디저트까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유튜브 촬영 시작해볼까? 리사가 물었을 때 준호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거니까 기대되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리사와 준호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밥상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